기생월양의 애절한 사랑과 희생으로 시후도령은 장원급제를 하였으며 사랑하는 월양에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 승만은 월양에게 끊임없이 빌려간 돈 대신 몸을 요구하며 온갖 악독한 만행을 저질렀고, 이를 견디다 못한 월양은 사랑하는 시후도령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온전치 못한 몸이 된 월양을 본 시후도령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마치 거센 폭풍우와 같았습니다. 내 이것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조선 중엽 남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청렴한 관직을 지켜온 명문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삼품 당상관을 지냈고 아버지는 학문으로 조정의 이름을 날리던 성균관 관리였습니다. 그 집안의 유일한 딸아이가 태어나던 날, 뜰안 매화가 철도 아닌데 한 송이 피어났다 하여 아버지는 딸의 이름을 화정이라 지었습니다. 꽃처럼 피어나되 절개가 고진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화정이 2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조정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치 세력의 암투 속에서 정씨 가문은 하룻밤 사이에 역적의 집안으로 몰렸습니다. 새벽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화정의 할아버지는 마루 위에서 우연히 앉아 최후를 맞으셨고 아버지는 아내를 끌고 도망치다 잡혀갔습니다. 가솔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화정만큼은 화정을 젖먹이 때부터 돌봐온 유모 복례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뒷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포졸들의 횃불이 사라진 자리에는 한때 남원에서 가장 기품 있던 정씨 가문이 텅 빈 대청마루만이 남았습니다. 뜰안 매화나무는 그날 밤 모진 서리를 맞았습니다. 복례는 화정을 데리고 남원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이제 2살밖에 안 된 화정이는 복례가 엄마인 줄 알고 컸으며 복례 또한 화정을 자신의 친딸이라 생각하며 키웠습니다. 복례는 남의 집 빨래며 밥이며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화정을 키워갔습니다. 밤이면 복례는 화정을 품에 안고 잠든 아이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혼자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자기 집안이 어떤 가문이었는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선비였는지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올까 하고 화정이 5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겨울 내내 기침을 달고 살던 복례가 결국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도 없었습니다. 약 한 첩 지어줄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례가 화정을 불렀습니다. 불씨 하나 없이 차가운 방 안에서 복례는 화정의 손을 꼭 잡으며 힘없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정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왜 그래? 오늘따라 손이 왜 이리 차가워? 복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화정아, 사실은 엄마가 내 진짜 엄마가 아니란다. 화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원에 있는 정씨 집안이 너의 가문이었다. 내 할아버지는 정삼품 대감이셨고 내 아버지는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성균관의 학자셨었지. 그런데 복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기침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너희 집안을 역적으로 몰았단다.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셨고 나는 너만 간신히 데리고 도망쳤다. 그 일이 벌어졌던 건 내가 2살 때였단다. 화정은 고작 5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역적이 무엇인지 멸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이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라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복래가 화정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너는 내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란다.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한단다. 화정아, 이것 하나만 기억해. 너는 정씨 집안의 귀한 아이란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부심만큼은 잃지 말아라. 그날 밤 복래는 화정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화정은 엄마가 왜 손을 놓지 않는지 한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혼자 남겨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골 마을 좁은 방 안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화정은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채 울다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이때 화정을 발견한 것은 근처를 우연히 지나던 기방 여주인 국주였습니다. 국주는 남원 일대에서 가장 크고 이름 있는 원영각이라는 기방을 운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 좋다는 말은 듣지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의 동정심은 갖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순간 국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굶어서 창백하고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아이의 피부는 하얗고 부드러웠습니다. 눈망울이 크고 초롱초롱하고 귀티가 났습니다. 국주는 화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 혼자니? 많이 배고프겠구나. 이 아줌마랑 같이 갈래? 아줌마가 밥 먹여줄게. 국주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예사로운 애가 아닌 것 같네. 그렇게 국주는 어린 화정이를 데리고 기방으로 갔습니다. 화정은 기방에서 자랐습니다. 아직 어린 관계로 기녀들의 심부름을 하며 밥벌이를 했습니다. 화정이 12살이 되던 해 여주인 국주는 화정에게 월양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며 본격적으로 기생이 되기 위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기방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야금을 배워야 했고 노래를 배웠습니다. 술 취한 손님을 대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월양에게는 한 가지 남다른 갈망이 있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방에 드나드는 선비들의 책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손님이 취해 잠든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책을 조심스럽게 펼쳐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습니다. 들킬 때마다 여주인 국주에게 혼이 났습니다. 월양아, 너는 조금 더 크면 기생이 될 텐데. 글은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차라리 가야금이나 더 연습하거라. 그래도 월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다들 잠든 후 달빛 아래 손가락으로 마루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달빛이 없는 날에는 그냥 어둠 속에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글자의 획을 하나씩 익힐 때마다 월양은 복래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너는 남원 정씨 가문의 자손이란다. 몇 년이 지나고 월양은 성숙해져 갔습니다. 월양이 18살이 되던 해 기방 여주인은 이제 월양을 손님 앞에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꽃도 계절이 바뀌면 서서히 아름답게 피어나듯 월양의 아름다움도 그렇게 피어났습니다.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들여다볼수록 더 깊어지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기품이 있었고 총명함이 은은히 배어났습니다. 가야금 소리는 남원 일대에서 으뜸이었고 시 한 수를 읊으면 선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안의 온갖 술꾼들이 돈을 자랑하거나 권력을 내세워 월양을 하룻밤 상대로 삼으려 했지만 월양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여주인 국주도 월양만큼은 절대로 지켜주었습니다. 월양은 그야말로 원영각의 에이스 중에서도 에이스였기 때문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모처럼 평화로운 봄날이었습니다. 덕망 있는 임금이 재위하던 시절 마을 장터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너도 나도 겨우내 농사 지은 것들, 집에서 만든 생활용품들을 내다 팔러 나왔습니다.
어떤 남정네는 마누라에게 예쁜 비녀라도 사다 줄 생각에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월양도 오늘만큼은 기방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시중드는 어린 하녀 순이를 데리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얼굴은 가렸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놀이개도 만져보고 거울도 들여다보고 색실도 골라보았습니다. 지나는 사람마다 월양을 힐끗 쳐다보며 네 집 교수인데 저리 고울까 하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가씨, 저기 떡 파는 데 가볼까요? 그래, 가자. 그런데 떡집을 지나 문방구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월양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멈춰섰습니다. 책방 앞에 한 청년이 서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그림처럼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대강 봐도 키도 큰데다가 코는 오똑하고 얼굴이 갸름한 것이 비록 옷차림은 막 일을 하는 사람처럼 허름했지만 모습만은 양반집 귀한 도령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시간이 멈춘 듯이 미동도 하지 않고 한참을 책을 읽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장사꾼이 소리를 질러도 그 청년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손 안의 책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월양은 그 모습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보아하니 부잣집 도련님은 아니고 힘들게 일하며 사는 청년 같은데 책을 보고 있다니 참 의아하네. 월양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월양은 저만치 앞서가는 순이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냥 무시하고 슬며시 청년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형식적으로 책 한 권을 집어들기는 했지만 눈은 청년의 모습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참 매력 있는데? 월양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정네에게 그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딱 이런 것이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어 월양을 쳐다보았습니다. 월양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도 남자네. 내가 이쁜 건 보이는 모양이지. 그런데 청년의 눈길은 월양의 얼굴이 아니라 월양의 손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책 안 살 거면 이리 주세요. 월양은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고 창피한지 얼굴이 빨갛게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월양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월양에게는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월양은 황급히 책을 내밀었습니다. 청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더 읽다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주인이 가격을 말했습니다. 청년은 잠깐 멈추더니 책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마도 살 돈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실망스러운 얼굴로 돌아서려는 청년을 책방 주인이 불러 세웠습니다. 이봐, 시후도령. 그냥 가져가시게. 외상으로 줄 테니 다음에 노임 모아서 갚게나. 청년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어른. 청년은 꾸벅 인사를 하고는 책을 품에 안은 채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주인이 멀어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니, 저리도 책이 좋을까? 사람은 똑똑하고 박식한데 워낙 가진 게 없으니 안타깝네. 돈 많은 집 자식들은 공부를 안 해서 골치라는데 어찌 보면 세상이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아. 월양은 주인이 하는 소리를 들으며 청년이 사라진 저작거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의 이름이 시후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후의 모습이 자꾸 월양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 청년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책을 들고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월양은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어제 따라 늦게까지 손님이 있어 새벽이 돼서야 잠든 터였습니다. 월양이 일어나 창문을 반쯤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월양이 기거하는 방은 기방에서도 제일 아늑한 2층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아래 정원을 내려다보니 연못 공사를 하는 것인지 인부들이 서너 명 보였습니다. 월양은 창문을 닫으려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인부들 중에 왠지 낯익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월양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저작거리 서점에서 본 후 자꾸만 생각나던 그 책 청년, 시우였습니다. 월양은 창문 두 개를 활짝 열어젖히고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은 자신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 청년을 보니까 이렇게 가슴이 뛰고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는지. 월양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리에 앉아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른 아침에 왜 자신이 화장을 하는지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화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짙어서는 안 되고 화려해서도 안 되고 특히 입술이 빨갛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았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시 지웠습니다. 다시 했는데 이번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시중드는 아이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아침 드실 시간이구만이라오. 순이가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이미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있는 월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가씨, 이렇게 이른 아침에 왜 화장을 하고 계신단가요? 혹시 어디를 급히 가시남유? 그럼 아침이라도 드시고 가셔야지유. 월양은 순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만 시끄럽고 순이야. 지금 내 화장한 모습이 어찌 보이느냐? 아주 청순해 보이지는 않느냐? 순이는 월양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는 몰랐지만 일단 월양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가씨, 지금 화장한 모습은 여태껏 보아온 아가씨의 화려한 모습과는 매우 다른디유. 아가씨가 말하는 청순한 것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얼굴에 붓만 바르고 머리는 풀어서 뒤로 묶는 것이 아가씨는 제일 청순해 보입니다요. 일단 아가씨는 피부가 하얗고 얼굴이 이뻐서 맨 얼굴을 보면 어느 대감댁 따님 같다니까요. 월양은 갈등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성인이 된 후 한 번도 화장 없이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기에 과연 그렇게 하면 진정 청순해 보일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아가씨, 대체 무슨 일 있단가요? 일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대빵 마님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요. 아니다. 일은 무슨 일? 아무 일도 없느니라. 밖에 연못 공사를 하는 것 때문에 시끄러워 일찍 일어났으니 잠시 공사하는 곳에 가서 잘하는지 보려고 한다. 너는 신경 쓸 것 없다. 아침도 생각이 없으니 그리 알고 나가거라. 순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체 오늘 월양이 왜 이러는지, 무엇 때문에 연못 공사에 관심을 갖는지. 순이가 나가고 혼자 남은 월양은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국 순이의 말대로 붓만 가볍게 바르고 머리를 뒤로 묶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을 보며 월양은 피식 웃었습니다. 시후도령이 뭐라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월양은 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공사하는 인부들이 돌을 나르고 흙을 고르는 중이었습니다. 시후도령도 무거운 돌을 지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허름한 옷은 흙먼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인부들과는 확실히 다른 기품이 있었습니다. 월양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는 거죠? 시후도령이 돌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잠깐 월양을 바라보더니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물이 새서 돌을 다시 놓고 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월양은 더 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시후도령은 이미 다시 돌을 들고 자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기생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걸까? 알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그 어느 쪽이든 월양에게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연못 공사는 다음 날도 계속됐습니다. 월양은 오늘도 아침 일어나 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공사 진행을 살핀다는 구실을 댔습니다. 시후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월양이 나타나도 특별히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짧게 인사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시후는 점심으로 싸온 주먹밥을 먹으며 품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작거리 문방구에서 외상으로 가져온 그 책이었습니다. 월양은 그 모습을 2층 창가에서 내려다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무슨 책을 그리 열심히 읽고 있어요? 시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맹자입니다. 맹자요? 어느 부분인가요? 시후가 잠깐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생이 맹자를 안다는 것이 의외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라는 부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그 구절이요. 이번에는 시후가 확실히 놀란 것 같았습니다. 기생 중에 맹자를 아는 분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글은 아무나 읽으면 안 되나요? 시후가 잠시 말이 없더니 슬며시 웃었습니다. 아니요. 글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그 말에 월양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글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월양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구면인 것 같지 않아요? 시후는 다시 한번 월양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갓 피어난 꽃처럼 아주 청순하면서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도 다른 사람하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저작거리 책방에서 보지 않았나요? 월양은 드디어 시후와 대화를 이어갈 명분을 내밀었습니다. 글쎄요. 내가 책방에서 자주 책을 사는 것은 맞는데 거기서 아가씨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왜요? 지난달 내가 사려던 책을 뺏어서 외상으로 사갔던 거 기억 안 나요? 시후는 다시 한번 월양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지난달 그런 일이 있었기는 한데 그때 그 아가씨는 얼굴에 면사포를 가리고 있어서 보지는 못했었고 그저 예쁜 옷을 입은 아가씨였다는 것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월양이는 웃으며 시후에게 본격적으로 작업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봐요. 그때 그 아가씨가 바로 나였다고요. 나도 그 책이 꼭 사고 싶었는데 대기 순식간에 낚아채 가서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데요. 시후도령은 월양의 청순한 모습과 낭낭한 목소리에 그만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난감해하며 간신히 한마디 하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읽어보고 싶은 책이라서 저도 모르게 실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월양이는 이제 본인이 주도권을 가졌다는 생각에 기분이 우쭐했습니다. 책을 진짜 좋아하나 봐요. 네, 그저 책 보는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나 이토록 책을 좋아하는 분은 또 처음이네요. 책 속에는 모든 희노애락이 있고 세상 사는 이치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남들처럼 돈을 써가면서 하는 취미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친구도 없지요. 대신 내 성격에도 딱 맞는 즐거움이 바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좋아하는 취미가 오히려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치인 것 같습니다. 없는 살림에 책을 사려니 항상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하고는 시후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였는지 월양이를 한 번 더 본 후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일하던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월량이는 아쉽지만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열린 창문으로 넋 나간 사람처럼 시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상사병이 든 것이라 하겠지요. 잠시 후 월량은 시중드는 순이를 불러 날이 무더우니 바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시원한 수정과를 내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수정과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이것들 드시고 일하세요. 우리 월양 아가씨가 갖다 드리라고 하셨구만요. 뭐라고 월양 아가씨가 우리에게 갖다 주라고 했다고? 네, 아까까지 여기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월양 아가씨인데 몰랐었나요? 아니 좀 전에 여기 있었던 아가씨가 바로 그 유명한 월량이라고. 어쩐다냐? 그럼 우리가 바로 그 월량을 직접 봐버렸네. 근데 왜 몰랐을까? 아니, 우리가 아는 월량은 매우 화려하고 양비비 같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까 본 그 아가씨는 수선화같이 청순한 자태였구만. 이거 어느 쪽이 맞는겨? 우리 월양 아가씨가 맞아요. 우리 아가씨는 해가 지면 양귀비꽃같이 이쁘게 피지만 지금처럼 해가 뜨면 수선화꽃처럼 청순하게 피거든요. 어서들 마시고 잔 좀 주세요. 빨리 들어가 봐야 돼요. 사내들은 모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양비비면 어떻고 수선하면 어떻습니까? 그저 오늘 월양이를 가까이에서 직접 본 것만으로도 모두들 입이 귀에 걸리고 머리가 몽롱해지니 말입니다. 시후 또한 아무리 관심 없다 한들 어찌 월양이의 이름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월양이가 자신과 한참을 얘기하고 갔는데 쉽게 마음의 평정심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시후에게 비친 월양의 모습은 한마디로 청순하면서 향기나는 수선화 꽃이었습니다. 월양이는 예전 시후와 처음 인연이 됐던 책방을 찾았습니다. 마침 주인이 나와 새로 들어온 책과 붓 등 필기구들을 분주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르신 저는 원형각에 있는 월양이라고 합니다. 원영가. 양귀비 월양이가 있는 그 원영각 말인가? 네, 어르신 제가 바로 그 월양입니다. 월양은 그러면서 얼굴에 썼던 면사포를 올려 얼굴을 들여냈습니다. 주인은 월양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어머나 이게 뭔 일이래? 무슨 얼굴이 이렇게 이쁘다냐? 월양은 다시 올렸던 면사포를 내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타,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부탁할 게 있다고? 다름이 아니라 이곳에 책을 사러 자주 오는 시우도령 아시죠? 지우도령. 그럼 알고 말고 우리 단골이지. 그렇게 월양은 책방 주인에게 시후에 대하여 물을 수 있었고 주인은 자신이 아는 대로 시후에 대하여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부터 나이는 23살이고 책벌레이며 머리가 좋고 박식하며 웬만한 집에서만 태어났어도 급제의 합격은 물론이고 장차 관직의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영재라고 하였습니다. 월양은 주인에게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시우 오빠의 먼 사촌 동생입니다. 하도 왕래가 없었기에 거의 남처럼 지냈는데 우연히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시우 오빠의 처지가 무척 딱하다고 하는데 달리 도와줄 길은 없고 단지 오빠가 책을 좋아한다고 하니 제가 표신하지 않게 책값을 조금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 말을 듣는 주인의 얼굴 표정을 보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참으로 애매한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우 오빠가 책을 사러 오면 제가 책 제목을 미리 드릴 테니 한 권씩 흰 권씩 안 팔리는 책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가져다 보라고. 돈은 받지 말고 어르신이 선심 쓰듯이 책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방문하여 시우 오빠가 가져간 책값을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책값이 비싸더라도 상관치 마시고 꼭 구해서 주세요. 그렇습니다. 월양에게는 시우도령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시우를 향한 마음이 사랑으로 깊어진 것 같습니다. 월양은 자신이 있는 원영각에 방문하는 고위관리 등을 통해 과거에 응시하려면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냈고 그 책들의 이름을 하나씩 책방 주인에게 건넨 후 반드시 구매하여 시우도령에게 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문선습이라는 삼가모륜에 대한 책부터 유교경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학 등이 있었으며 사서, 법률, 외교 등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당송고문, 당률 같은 어려운 책들을 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월양의 계획대로 시후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과거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년쯤 지난 어느 날 시후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책들을 있는지 보려고 책방에 들렸는데 이날도 주인이 볼만한 책은 없으니 안쪽에서 거의 안 팔리는 책을 한 권 꺼냈다고 이 책이나 가져다 보라고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바로 사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어려운 전문 분야의 서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구하기가 아주 어렵고 구한다 해도 무척이나 비싼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책이 안 팔린다고 자기에게 그냥 가져가라 하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후는 아무래도 오늘은 꼭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그동안에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갔는데 오늘 이 책을 보니 아무래도 저에게 일부러 책을 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체 지금 이 책이 얼마나 구하기 힘들고 비싼 책인데 왜 계속 저한테 안 팔리는 책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짜로 책을 주시는 겁니까? 이 책 한 권 값이면 여기 있는 책 절반은 살 수 있을 만큼 비싸지 않나요?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주인은 이제야 터질 것이 터졌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시후가 이런 위문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인은 시후에게 이쪽으로 앉으라며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시후야, 내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으니 할 수 없이 내가 천천히 설명을 해주마. 흥분을 가라앉히고 들어라. 사실은 나도 한 사람에게 부탁을 받아서 한 일이란다. 너도 알다시피 그동안 너한테 준 책들이 보통 책들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그동안 많은 책들을 봐왔으니 대강은 그런 책들의 수준이나 책값 정도는 감을 잡고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주인은 지후에게 월양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한참을 책방 주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지후는 전혀 상상치 못했던 말들이라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월량이라면 내가 얼굴만 몇 번 봤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시후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자 책방 주인이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다. 워양이가 시후 너를 좋아하는 것 같구나. 내게는 너랑 먼 사촌 동생이라고 했는데 내가 딱 봐도 거짓말 같았거든. 그걸 보면 너를 좋아하는 것 같구나. 그것도 아주 많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 시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월양이는 처음 이 책방에서 만났지만 제대로 얼굴 보고 얘기해 본 것은 단 2-3번 뿐이라고요. 그것도 내가 원영각에 일하러 갔을 때 갑자기 내게 말을 걸어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나를 얼마나 안다고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그건 네 생각이고 워양이는 아마도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너에게 반했던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원영각에 일하러 갔을 때 너에게 일부러 다가와서 말을 걸었겠지. 남녀 간의 감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단다. 특히 여자들은 말이다. 이 남자가 내 남자다라고 결정하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는단다. 하여튼 나는 워양이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물어보지 말고 정 궁금하면 내가 직접 워양이한테 가서 물어보거라.
시후도령은 밤새 한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원영각을 찾아갔습니다. 시후는 순이를 발견하자 나를 아냐고 물었고,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비로소 생각난 듯이 저번에 연못 고치러 온 아저씨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시후는 맞다고 말하며 꼭 월양이를 만나야 할 일이 있어 왔으니 월양 아가씨에게 내가 만나자고 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순이는 시후에게 올라오라며 2층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서 2층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순이가 안내한 작지만 아늑한 방에서 잠시 기다리니 살며시 문이 열리고 월양이 들어왔습니다. 월양은 이미 시후가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가지고 와서 두 사람 사이에 놓고 말없이 인사만 하고 나갔습니다. 월양은 시후 앞에 놓인 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후는 마시지 않고 침묵으로 있었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쉽게 첫 마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양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책 때문에 오신 거죠? 그렇소. 대체 왜 나에게 그런 호의를 베푼 거요? 시후는 무뚝뚝한 말투로 월양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우도령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한 일일 뿐이에요. 제가 처음 도령님을 책방에서 봤을 때 첫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무리 내가 기방에서 온갖 남자들과 술자리를 갖고 웃음을 주고는 있지만 내 나이 20살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잊혀가던 중 우연찮게 도령님을 이곳에서 다시 보게 되었고요. 그때는 가슴이 얼마나 콩닥콩닥 뛰었던지 주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첫눈에 반한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는데 다시 만났을 때는 억눌렀던 감정이 오히려 몇 배로 점프한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는 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작거리 책방을 찾아갔고 그곳 주인으로부터 도령님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답니다. 책방 주인도 말씀하시기를 도령님은 매우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어서 누구보다도 박학다식한데 너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아쉽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시우도령님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 바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책방의 주인 말을 듣고 난 후 왠지 안타까웠습니다. 시후는 월양의 긴 설명을 다 들은 후에도 그저 말없이 찻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에서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월양에게 반했다고 고백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쑥스럽기도 했고요. 월양은 시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살 때 집안이 갑자기 없어졌고 5살 때는 그동안 엄마처럼 키워주었던 유모마저 돌아가시면서 그때부터 이 원영각이 자신의 집이자 세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철이 들고 어른이 된 순간부터는 생면부지 남정네들에게 내 뜻과는 상관없이 술과 웃음을 팔면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의미 있는 일이 생겼어요. 시우도령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 스스로를 위로받고자 도령님을 도운 것뿐이니 그저 담담하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내가 도령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껏 공부한 책들이 모두 과거 시험을 위한 것들이었으니 부디 힘들더라도 과거 시험을 꼭 보셔서 도령님의 능력을 맘껏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후는 월양을 만난 이후로 며칠을 집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앉아 벽만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갈피를 잡을 수도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월양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무엇보다도 월양이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좋아하는 책을 펼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후가 월양 때문에 상사병이 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보름이 지나고 오후에 햇살이 내리쬐는 화장한 날이었습니다. 밖에서 계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후의 집은 일반 초가집으로 담장은 있지만 대문이 없는 집이라 들어오면 바로 방문 앞이었습니다. 시후가 방문을 열고 밖을 보니 원영각의 그 어린 몸종 순이가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순이는 시후가 나오는 것을 보더니 담장 옆으로 가서 아가씨 도령님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담장 밖에 있던 월양이 들어왔습니다. 시후는 깜짝 놀라 신음소리 마냥 외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월양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도리가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꼭 드릴 말이 있어 찾아왔으니 실례되지만 안으로 잠깐 들어가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순이를 보고는 너는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내 조금만 얘기를 나누고 돌아가마. 아이는 혼자 돌아가면서 월양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큰마님 아시면 저 경을 칩니다요. 시후는 월양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남정네가 혼자 사는 방이니 대충이라도 치우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방문이 열렸고 시후가 들어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월양은 난생 처음 들어와 보는 일반 서민의 방이 낯설었고 더군다나 총각이 사는 방이다 보니 신기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은 조금 특별한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조그만한 장 하나만 있을 뿐 온통 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에서 나는 그 독특한 종이 냄새가 은은히 배어 있는데 월양은 그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항상 술 냄새와 분 냄새에 찌들어 살던 그녀에게는 이 책들의 냄새가 마치 삶의 신선한 공기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좁지만 책들로 가득한 공간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까지 찾아왔습니까? 내드릴 말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찾아왔습니다. 듣자 하니 과거 시험이 다음 달이라고 들어서 우리 순이에게 시우도령님이 준비를 하는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일도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동안 충분히 공부도 하였고 이번에는 응시를 하면 반드시 급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속 시원히 말씀해 보십시오. 시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마주 앉아있던 월양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창피해서 말하기도 쑥스럽네요. 사실은 지난번 아가씨를 만난 이후로 도무지 아가씨 생각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월양 아가씨 얼굴만 보이는데 도무지 진정이 되질 않습니다. 모레도 보이고 잠잘 때는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시후의 말을 들은 월양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급제 준비를 안 하는 이유라니. 정말 엉뚱한 답변에 월양은 실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어찌나 좋은지 이 사람도 나 때문에 상사병이 나다니 서로 쌤쌤이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온 그 말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제 월양 아가씨를 이렇게라도 봤으니 마음이야 어떻게 진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마음이 심란합니다. 과거를 보려면 최소한 3개월은 집을 비우고 한양을 다녀와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 방에는 몸이 불편하신 노모가 누워 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아픈 노모는 누가 돌볼 것이며 그 많은 경비는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단순히 나만 공부했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월양 아가씨 미안합니다. 염치불구하고 평생 갚지 못할 도움을 받았음에도 월양 아가씨의 바램에 호응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월양은 시우도령의 말을 듣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월양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밖에서 지저귀는 참새 소리뿐이었습니다. 월양은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령님, 제가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볼 테니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도령님은 오직 과거 시험만 생각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오늘 제가 이렇게 도령님을 찾아와서 얼굴을 뵈었으니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진정시키시고요. 사실은 저도 도령님 생각에 잠도 잘 못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령님의 미래를 위하여 억지로 참아왔습니다. 월양은 갑자기 시후의 두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도련님, 약속하세요. 제가 두 번째 문제는 어떠해든 해결해 드릴 테니 제가 보고 싶은 마음은 스스로 다스리세요. 저는 도령님의 여자가 아닙니다. 도령님의 배필은 이제 과거에 급제만 하시면 좋은 집안의 참신한 교수가 줄을 설 것입니다. 저도 많이 노력할 테니 도령님께서도 그리하셔야 합니다. 월양은 그 말을 하고 나서는 돌아서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보았습니다. 돌아서는 월양의 얼굴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말입니다. 시후도령도 월양이 돌아간 후 한참을 울었습니다. 원영각으로 돌아온 월양은 그날 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비록 시후도령의 여자가 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은 했지만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다음 날 자리를 털고 일어난 월양은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시후도령을 한양으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월양이 시후도령을 과거 시험에 보내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하였으며 그 희생이 월양의 목숨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픔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